주인공의 집가실. 오늘은 또 무슨 우편물이 왔나? 아휴, 또 과태료 고지서네. 저번 주에 하나 오더니 또 왔어? 세상에, 이 양반 정말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어디 보자. 어? 또 시흥이네? 저번이랑 장소가 완전히 똑같잖아. 늘 푸른 오피스텔 앞. 아니, 이 양반이 여기서 무슨 꿀단지를 숨겨놨나? 왜 자꾸 여기를 가는 거야? 시간도 또 평일 오후고. 이상하다. 느낌이 아주 쎄해. 한두 번도 아니고 거래처를 간다고 해도 이렇게 매번 같은 장소에서 딱지를 끊는다고? 그것도 주차장에 뻔히 있는 오피스텔 앞에서? 왠지 찜찜한데. 남편 서재를 좀 확인해 봐야겠어. 평소에는 자기 물건 손도 못 대게 하더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여기가 남편이 우편물 넣어두는 서랍인데 어디 보자. 공과금 영수증에 명함 뭉치에 잠깐만. 이게 다 뭐야? 세상에, 이게 다 과태료 고지서잖아. 이건 나도 모르는 것들인데. 세상에, 이게 몇 장이야? 하나, 둘, 셋. 20장은 좋게 되겠네. 이게 다 얼마야? 거의 100만 원 돈이잖아. 날짜를 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날아왔던 거네. 장소는 전부 다 똑같아. 시흥 늘푸른 오피스텔 앞. 6개월 동안이나? 그것도 매주 두세 번씩 꼬박꼬박? 이건 실수가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이 양반이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아, 심장이 왜 이렇게 뛰어? 아니야, 아닐 거야.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도대체 거기에서 뭐가 있길래 6개월 동안이나 나 몰래 드나들었던 거야? 시내도 아니고 한적한 시외 오피스텔에, 그것도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오늘 저녁에 들어오면 확실하게 물어봐야겠어. 더 이상은 못 참아. 내가 언제까지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 수는 없지. 그날 저녁, 주인공의 집 주방. 나왔어. 아유, 피곤하다. 오늘따라 차가 왜 이렇게 막히는지. 저녁은 먹었어? 당신 왔어? 잠깐 여기 앉아봐요. 할 말이 있어요. 뭔데 그래? 표정이 왜 그렇게 심각해? 나 오늘 중요한 계약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잔소리 할 거면 나중에 해. 내가 당신만 보면 잔소리하는 사람으로 보여? 이거 봐봐요.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오늘 당신 서재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이게 뭐야? 아이, 당신이 이걸 어떻게... 설마 당신 내 서랍 뒤졌어? 내가 내 물건 손대지 말라고 했지. 왜 남의 서랍을 함부로 뒤져? 내가 당신 서랍 뒤졌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다 뭐냐고 묻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당신 앞으로 나란 과태료 고지서들이에요. 전부 다 똑같은 장소, 시흥 늘 푸른 오피스텔 앞.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곳이길래 이렇게나 자주 드나든 거예요? 아이, 그거... 내가 깜빡하고 못 냈나 보네. 미안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잔소리 듣기 싫어서 치워둔 거야.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다 똑같은 장소냐고요. 평일 낮 시간에 당신이 거기를 왜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었냐고요. 솔직하게 말해요. 거긴 누구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누구긴 누구야. 거래처 사람이지. 내가 말했잖아. 새로운 거래처 뚫는다고. 중요한 고객이 있어서 자주 방문한다고. 거래처요? 시흥 오피스텔이 당신 거래처라고요? 웃기는 소리 말아요. 당신 거래처는 다 강남에 있잖아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솔직하게 말해요. 진짜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을 의심하고 몰아세울 거야? 하여튼 지긋지긋해. 사회생활 안 해본 티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사회생활? 평일 낮 시간에 여자들이나 드나들 법한 오피스텔에 가는 게 사회생활이에요? 그럼 내가 확인해 볼까요? 당신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겠네. 당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그럼 내가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거야? 왜 사람을 죄인 취급해? 당신 의부증 있어? 떳떳하면 왜 말을 못해요?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요? 찔리는 거라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상해요. 나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아니라고 하면 좀 믿어.
부부 사이에 믿음이 이렇게 없으세야 어떻게 살아? 당신 정말 숨 막히게 군다. 믿음을 깬 건 당신이에요. 6개월 동안이나 날 속이고 거길 드나들면서. 이게 다 얼마예요? 100만 원 가까운 돈을 길바닥에 버리면서까지 거길 가야 했던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낸다고 했잖아. 내 돈으로 내가 낸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바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집에서까지 이렇게 들들 볶아야겠어? 스트레스요?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건 나예요.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모은다고 나는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고 살았는데 당신은 뒤에서 이런 짓이나 하고 다니고. 설마 당신 적금 건드리는 건 아니죠? 그거 우리 아들 등록금이에요? 갑자기 적금 얘기가 왜 나와? 그건 당연히 괜찮지.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런 의심까지 할 수가 있어? 정말 무서운 여자네. 당신이 하는 짓이 더 무서워요.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언제까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아,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네. 하여튼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나 오늘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니까 그렇게 알아. 더 이상 당신이라 할 말 없어. 아, 여보, 거기서요.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어디 가요? 또 그 오피스텔 가는 건 아니죠? 아, 몰라.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나 오늘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지 마. 아니, 저 인간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큰 소리 치다니. 이건 분명히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거야. 단순한 거래처 문제가 아니야. 안 되겠어. 어머님께라도 한번 여쭤봐야겠어. 어머님이라면 뭔가 아실지도 몰라. 다음날 시어머니 집 거실. 어머님, 저 왔어요. 별일 없으시죠?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며느리 아니냐? 웬일이니? 평일 낮에?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렇게 푸석하니? 우리 아들이 속썩이디?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이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홍삼 절편 좀 사왔어요. 돈도 없다면서 뭐하러 이걸 사와? 그냥 오지. 아휴, 너도 참 쓸데없는데 돈을 잘 써. 그러니 돈이 안 모이지. 엥. 아, 다름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좀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요즘 좀 이상해요. 매일 늦고 돈 문제 때문에 예민하게 굴고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안 그래도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을 텐데 집에서까지 네가 편안하게 해줘야지. 왜 애를 들들 볶아? 들들 볶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렇죠. 그리고 이상한 고지서가 자꾸 날라와서요. 경기도 시흥 쪽이던데 거기서만 고지서가 오는 게 이상해서요. 혹시 어머님은 아시는 거 없으세요? 시흥? 거기가 어디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아들이 워낙 유능해서 여기저기서 부르는 데가 많잖니. 네가 그런 걸 시실콜콜 알아서 뭐하게? 남편이 하는 일에 간섭하는 거 아니다. 간섭이 아니라요. 몇 달째 계속 거기서 딱지를 끊겼더라고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얘야, 째째하게 과태료 몇 푼 가지고 남편 기죽이는 거 아니다. 큰일 하는 사람이 그런 사소한 거에 신경 쓰면 되겠니? 다 너희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는 건데. 네가 자꾸 붓가대니까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길을 펴고 살겠니?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됐다. 그 얘긴 그만해라. 그렇잖아도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잘 왔다. 너희 시누이 말이다. 걔가 요즘 아주 힘들어해. 이혼하고 나서 마음고생이 심해서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 아가씨요? 아, 요즘 어떻게 지낸대요? 연락이 통 없어서요. 말도 마라. 아주 폭삭 늙었어. 여자가 이혼하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래도 오빠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하더라. 우리 아들이 지 동생 끔찍하게 아끼는 거 알지? 오빠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일 텐데 너도 시누이한테 좀 살갑게 대해라. 용돈이라도 좀 쥐어주고. 용돈이요? 에이,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지금 아들 등록금 때문에 형편이 넉넉지 않아요. 아유, 또 그놈의 돈 타령. 시누이가 죽게 생겼다는데 돈이 문제니? 넌 참 매정하다. 그렇게 야박하게 구니까 우리 아들이 너한테 정을 못 붙이는 거야.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더니 속은 시커멓구나.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요? 시끄럽다. 내가 뭐 틀린 말했니? 네가 그동안 우리 집안에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그동안 호의호식하면서 누리고 산 주제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가봐라. 그리고 괜히 우리 아들 의심하지 말고. 알겠어? 아,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아, 어머님도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아. 나한테는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시면서 아가씨 걱정만 하시고, 왜 그렇게 아가씨를 감싸고 도시는 거지? 그리고 갑자기 왜 아가씨 얘기를 왜 하시는 걸까?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안 되겠어. 내가 직접 그 오피스텔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이대로는 불안해서 못 살겠어. 저는 어머님이 뜬금없이 신우 얘기를 꺼내는 것에 강력한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신우는 저의 결혼 생활에 갑자기 뛰어든 인물이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신우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살던 신우가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면서 인사를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됐지만 어영부영 넘어갔었죠. 그런데 그런 신우가 이혼을 한 뒤에 가타부타 말도 없다가 갑자기 챙기라고 하다니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모든 걸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외 오피스텔 앞 카페. 그날 오후. 아, 여기가 그 오피스텔이구나. 생각보다 크고 깔끔하네. 이런 곳에 거래처가 있다고? 주변은 한적하고 조용한데? 1층에는 상가들이 좀 있네. 어디 보자. 카페, 편의점, 그리고 피부과랑 성형외과? 새 얼굴 성형외과. 하, 이름도 참 노골적이네. 설마 이런 데를 오는 건가? 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일단 여기서 기다려보자.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평소 패턴대로라면 오늘도 올 거야. 아, 벌써 2시간째인데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걸까? 그냥 돌아갈까?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확인하고 가야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어? 저 차! 우리 남편 차잖아! 맞네. 저기 들어오고 있어. 드디어 왔구나. 이 시간에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어디 보자. 차 세우고 내리네? 근데 혼자가 아니잖아.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은 저 여자 세상에 아가씨잖아. 아니, 아가씨가 왜 저기서 내려? 두 사람이 같이 여기를 온 거라고? 평일 낮에? 그나저나 이혼하고 마음고생이 심해서 얼굴이 반쪽이 됐다더니 아주 활짝 웃고 있네. 에? 아니, 저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팔짱을 끼고 앉아 있어?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느의 사이인데 저렇게까지 다정할 수가 있나? 아니, 허리를 감싸 안고 있잖아. 저건 누가 봐도 연인인데? 아, 잠깐만, 잠깐만. 지금 어딜 들어가는 거야? 설마 성형외과? 아가씨가 성형외과에 왜? 설마 성형수술을 하러 온 거야?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남편이 신우이랑 같이 성형외과에 왔다? 그것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그럼 그동안 끊긴 딱지들이 다 이것 때문이었다고? 일단 사진부터 찍어놔야겠다. 아, 핸드폰 카메라가 어디 있지? 아, 그래, 이거야. 최대한 선명하게 찍어야 해. 동영상으로 찍자. 그날 밤 주인공의 집거실. 나왔어.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었네. 아, 또 왜 그렇게 쳐다봐? 할 말 있으면 해. 회식이요? 요즘은 회식을 성형외과에서 하나 봐요? 그것도 아가씨랑 아주 다정하게? 뭐?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당신 설마 오늘 거기로 온 거야? 나 미행한 거냐고? 미행이 아니라 확인한 거죠. 내가 다 봤어요. 당신이랑 아가씨가 아주 다정하게 팔짱 끼고 그 성형외과로 들어가는 거. 이것도 거래처라고 우길 거예요? 와, 당신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어떻게 남편 뒤를 밟을 수가 있어? 아, 그래. 뭐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네. 숨길 수 없다고요? 그럼 사실대로 말해요. 도대체 둘이 거기서 뭘 한 거예요? 6개월 동안이나 나 몰래 거길 드나들면서? 아니, 사실 내 동생이 이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했어. 당신도 알잖아. 우울증도 심하게 오고. 그래서 내가 오빠로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요. 그래서 성형외과를 데리고 갔다고요? 우울증 치료하러?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새 출발하라고. 좀 더 예뻐지면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 전환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내 동생 얼굴 전체를 다 고쳐주고 있었어. 에? 얼굴 전체를요? 아니, 그게 돈이 얼마인데, 수천만 원 될 텐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났어요? 당신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을 텐데. 설마, 설마 아니죠?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그 적금 깬 건 아니죠? 아이, 그게 사실은 우리가 뭔 적금을 깼어. 당신이 알면 반대할까봐 말 못했어. 미안해. 뭐라고요? 적금을 깼다고요?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을요? 아니,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10년을 넘게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돈인데 그걸 고작 아가씨 얼굴 고치는 데에 썼다고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어쩔 수 없었어. 내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죽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외모가 바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를 좀 해줘. 이해요?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해요? 우리 아들 미래가 달린 돈을 당신 동생 성형수술 비용으로 썼다는 걸 이해하라고요? 당신 미쳤어요? 우리 아들 등록금은 다시 모으면 되잖아.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줄게. 내 동생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당신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가족이 먼저지 돈이 먼저야? 가족이요? 당신은 아가씨만 가족이고 우리 아들은 가족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당신한테 말하면 반대할 게 뻔하잖아. 당신은 돈밖에 모르는 여자니까. 돈밖에 모른다고요? 아니,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걸 당신 동생 얼굴 고치는 데 쓴다고요? 당신이 그렇게 동생을 위하면 당신 비상금으로 해주던가 왜 우리 공동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냐고요. 내 비상금은 이미 다 썼어. 모자라서 적금을 깬 거라고. 그리고 내 동생이 남이야? 우리 가족이잖아. 당신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구나. 피도 눈물도 없는 건 당신이죠. 어떻게 자식의 미래를 짓밟으면서까지 동생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오빠가 할 짓이에요? 정상, 비정상을 따지지 마. 이미 벌어진 일이고 수술은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와서 어쩔 건데, 어? 당신이 물어내라고 할 거야? 당연하죠. 당장 그 돈 다시 채워 넣어요. 어떻게든 책임지라고요. 나 돈 없어. 알잖아. 뭐 어쩌라는 거야?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이혼이요? 당신이 지금 이혼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어요? 당신이 저지른 짓을 생각해요. 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불쌍한 내 동생 도와준 게 그렇게 큰 죄야? 당신이 속이 좁아서 그런 거지. 속이 좁다고요? 당신은 정말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우리 아들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뭐 아들한테는 비밀로 하면 되잖아. 당신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 비밀로 하자고요. 이 엄청난 일을.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당신 같은 인간을 믿고 살아왔더니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 참내 불쌍하기는. 당신이 나한테 시집와서 이만큼 사는 거지. 어디서 큰 소리야. 몰라.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마. 나 피곤하니까 잘게. 아니, 저 인간이 정말,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지? 이건 뭔가 이상해. 정상적인 오누이 사이가 아니야. 저 두 사람 분명히 뭔가 더 숨기고 있어. 내가 밝혀내야 해. 주인공의 집과실. 며칠 뒤 아침. 허리야. 여보, 나 물 좀 줘. 그때 일은 내가 좀 심했어. 그러니까 화 좀 그만 내. 며칠째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다시 잘해보자. 물은 당신이 떠다 마셔요. 그리고 할 말이 있으니까 이리 와서 앉아요. 아침부터 또 왜 그래? 그때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었어?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지긋지긋하고 왜 이래? 책임? 당신이 뭘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 역겨운 연극을 계속할 생각이었어요? 당신 동생이라면서요. 연극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아직도 화가 안 풀렸어?
내가 밤새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무리 친동생이라도 자식 등록금까지 써가면서 성형수술을 시켜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제 당신들이 보여준 모습, 누가 봐도 오누이 사이가 아니었어요. 친하게 지내는 것도 문제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가 좀 유별난 것뿐이야. 아, 그래요? 그럼 이것 좀 봐요. 그렇잖아도 내가 당신한테 줄 선물이 있는데 이것도 당신 동생 새 출발하라고 보태주지 그래요? 이게 뭔데? 서류봉투? 뭔데 이걸 나한테 던져? 열어봐요. 당신이랑 당신 동생이 우리 아들 등록금으로 희희낙락하는 동안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똑똑히 보라고요.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당신이 이걸 어떻게? 내가 흥신소를 좀 썼거든요. 당신이랑 당신 동생이 그 병원 드나드는 사진이에요.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손잡고 껴안고 심지어 입까지 맞추는 사진이요. 어느 사이가 이렇게까지 하나요? 너무 징그럽지 않아요? 아유, 흥신소라니. 당신이 감히 내 뒤를 캐? 당신 정말 미쳤구나. 이거 불법이야. 미친 건 당신이죠. 그리고 이건 뭐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낯뜨거운 메시지들.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내 공주님. 오늘 밤은 그 여자 옆에서 자기 싫어. 이게 오늘 사이 할 대화예요? 그건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야. 우리가 그런 장난을 좋아해서 그런 거야. 장난이요? 끝까지 거짓말을 하시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요? 당신 동생 전 남편이 써준 사실 확인서. 사실 확인서? 아, 그게 뭔데? 아, 그 자식이 뭘 안다고? 그 자식랑은 이미 끝난 사이야. 읽어줄게요. 제 전처는 결혼 생활 중에도 친오빠라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트러블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 자식이 그런 헛소리를 했다고? 아, 이건 다 모함이야. 그 자식이 내 동생한테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절대 믿으면 안 돼. 모함이라고요? 내가 당신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다 확인했어요. 당신한테는 여동생이 없던데요? 근데 어떻게 그 여자가 당신 동생이 될 수 있죠? 당신 외동 아들이잖아요. 그건 사실은 내 동생은 우리 부모님이 거둬 키운 수양딸 같은 거야. 그래서 친동생처럼 생각했던 거고 당시에 바로 호적에 못 올려서 그래. 수양딸이요? 웃기시네. 언제부터 그렇게 애틋한 사이였다고. 당신들이 나를 속이고 결혼했고 그동안 계속 내연 관계를 유지해온 거잖아요. 그 여자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내 옆에 붙여놓고 심지어 어머님까지 한통속이 되어서 날 속였어. 아니야, 우리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내가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아시는 거야. 제발 어머니는 건드리지 마. 아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어머님 찾아갔을 때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시누이 불쌍하니까 잘해주라고. 내가 매정해서 당신이 나한테 정을 못 붙이는 거라고. 그게 다 이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당신들 정말 끔찍하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뭐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동안 나를 속이고 그 여자한테 우리 아들 등록금까지 갖다 바친 거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형수술까지 시켜주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그 여자랑 정리할게. 제발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마. 정리요? 이제 와서?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랑 그 여자 그리고 당신 어머니까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들 핑계 대지 마요. 당신은 아빠 자격 없어요. 안 돼, 제발 그것만은.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 다 줄게. 집도 당신 명의로 해줄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나 회사에서 쫓겨나면 안 돼. 위자료요? 당연히 받아야죠. 당신이 그동안 그 여자한테 쓴 돈까지 다 받아낼 거예요. 그리고 이혼? 당연히 해야죠.
당신 같은 인간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여보,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꼴값 떨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당신 짐은 내가 정리해서 보내줄 테니까. 당신들 법정에서 봅시다. 내가 당신들한테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여보, 안 돼. 안 돼.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내가 그동안 당신 같은 인간들한테 속아서 살아왔다니.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당신이랑 그 여자 내가 철저하게 짓밟아 줄 테니까. 네, 그렇게 그 인간과 그 여자의 추악하고 더러운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던 그 인간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하지만 저는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그 상대가 신우이로 위장한 내연녀였고, 심지어 우리 아들의 미래가 달린 등록금까지 훔쳐서 그 여자의 성형수술비로 탕진했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남편이 아들의 등록금을 신우이 성형수술비로 썼다고 고백을 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남매라고 해도 자식의 미래가 달린 돈을 그렇게 쉽게 써버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동생이 죽는다고 협박을 했다고 해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식의 등록금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성형외과 앞에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평범한 어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연인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이후로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흥신소를 고용해서 그들의 뒤를 캤습니다. 남편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고 그 여자의 신상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원뿐만 아니라 모텔까지 드나드는 현장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는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그 여자의 전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수소문 끝에 알아낸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그 사람도 제가 가진 증거들을 보여주자 기꺼이 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전 남편도 결혼 생활 내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해왔지만 물증이 없어서 이혼 당시 제대로 된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이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둘은 이미 10년도 더 된 불륜 관계였고 결혼 생활 중에도 계속 제 남편과 만나왔다는 겁니다. 제 남편은 그 여자의 친오빠 행세를 하며 전 남편을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사실 확인서를 써주셨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해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어머니가 그들의 관계를 부추기고 저를 속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것도 드러났죠. 시어머니는 그 내연녀를 수양딸이라는 명목으로 호적에만 올리지 않았을 뿐 친딸처럼 아끼며 저에게는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찾아갔을 때 저를 매정하다고 몰아세우며 그 여자를 챙기려고 했던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묵인하고 그 상대방을 감싸기 위해 며느리를 이용한 것이죠. 정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시어머니에게도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끝까지 발뺌하며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갔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가 자기를 유혹했다고 주장했고, 그 여자는 남편이 자기를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이지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정에 출석해서도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며 저를 모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혼은 당연히 성립되었고 남편에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의 70%를 분할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내연녀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편의 외도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입증한 덕분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우리 아들의 등록금. 남편이 빼돌린 돈은 고스란히 다시 받아냈습니다. 남편은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다고 발뺌했지만 저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냈고 가압류 신청을 내서 그 돈을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저 몰래 숨겨둔 비상금까지 찾아내어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남편은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불륜 사실이 알려져 권고사직을 당했고 퇴직금마저 저에게 압류당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고시원에서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토록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폐인이 되어서 술로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하더군요. 가끔은 저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시작하자고 매달리지만 저는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까요. 내연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전 재산을 털어해준 성형수술은 부작용으로 얼굴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과도한 욕심이 화를 부른 거죠. 얼굴이 괴물처럼 변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위자료까지 물어주느라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에게도 버림받고 지금은 혼자서 외롭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거름이 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군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망하고 내연녀까지 사라지자 그제야 저에게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돌려보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요양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 화병이 나서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자업자득이죠. 저와 제 아들은 그 후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들도 아빠와 할머니, 그리고 고모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실체를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그 힘든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며 저를 기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이제부터는 자기가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대견하고 고마운 아들입니다.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예전부터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차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됩니다.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는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죠.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혀낸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주저앉았다면
지금의 저와 제 아들은 없었을 테니까요.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마주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미래를 위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